장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경제가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인데요. 관련 이야기 서울예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박여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정부가 수도권 12개 업종에 대해서 19일 자정부터 영업 중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주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봐야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니까 한번 확산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네. 이 전염병 관련된 부분은 그 파급 효과가 경제로 가니까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좀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특수를 기대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네. 또다시 팬데믹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어제 SNS에 돌았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12가지 위험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는 PC방 사장님이 네. 또 강제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라며 예.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짐작을 해볼 그렇죠. 수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를 좀 기대했을 텐데 여행, 서비스, 숙박 이쪽도 해수욕장도 조기 폐장을 하기로 했고요. 예. 이달 말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어제 문을 닫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명한 물놀이 시설 이런 곳들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올해도 정말 잃어버린 봄, 여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9조에 이르는 코로나19 대출, 이 만기 연장, 추가적인 만기 연장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금융권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해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경우에 예. 매출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매출이 없으면 현금 흐름이 없고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휴직, 단축근무,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데 보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은 진짜 경제적인 적절한 조치인데 예. 은행권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6개월 자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예.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신용 대출의 질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2배 기간이거든요. 네. 보통 3개월 단위로 고정이냐 고정 이하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했는데 또다시 이제 6개월이면 1년 아닙니까? 1년이니까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나올지 잘 모르는데 예.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1년 동안 이런 식의 매출이 가면 파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 입장에서는 예. 야, 1년 뒤에 와보면은 현금 흐름이 없고 그러면 파산해서 우리는 뭐냐? 그럼 뭐 좀 국가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좀 해준다든지 예. 그런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사실 정부가 상반기에 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아주 많이 쌓게 강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은행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신 이 방역하시는 우리 정부 당국과 예. 그다음에 그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뭔가를 미싱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부분을? 어떤 걸 미싱하고 네. 있느냐 하면 절대 지금 현재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는 대통령과 경제장관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질병본부와 이 관련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모든 것을 속도 조절해 가야 되는데 예. 정부나 경제장관이나 OECD가 뭘 합니까? 한국 상황을. 예. 그거에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단계 객상의 방역으로 가서 예. 궁극적으로 또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예. 궁극적으로는 방역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당연하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부하고 국회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거를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제 생각하면 우리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험해보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경제 예측할 때 항상 요즘 보면은 코로나가 두 번 히트하느냐, 두 번째 확산이 오느냐, 첫 번째 확산에 따라서 이 레인지 자체의 불확실성 자체의 범위를 넓게 주고 있다고. 아, 그러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예. 가야 되는 거에 예. 사실은 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국회에서도 그러고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뭐 대출 만기 연장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은 또 금융기관도 역시 또 부실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근데 상황인 그분들 거고.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정부가 은행장님들 모아놓고 연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1년 뒤에 부실은 은행 책임입니까? 국가 책임입니까? 은행 책임도 아니고 국가 책임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지금. 예. 네, 지금 3월부터 만기가 연장되거나 아니면 이자 원금 상환 유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9조 원 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재연장이 없으면 9월 16일부터는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최소한 이자 유예 조치만이라도 원상으로 돌려달라. 예. 이자는 갚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 대출이 나가야지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기업들하고 대출을 계속 유지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출은 다분히 금융권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보시겠지만 수해에다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신용대출이나 코로나19 대출 이게 걷어들이기가 쉽진 않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뭐 강력 봉쇄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3명 중 1명꼴로 실직자가 된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지금 타격이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죠. 1분기 그 상장 기업들의 성적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 저희가 그래프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내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결국 저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화학, 철강, 자동차, 의류 이런 곳들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상반기 증시에서도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돈을 좀 잃었느냐 기업별 그 재무제표를 보면 이 전통적으로 경제를 받쳐오던 산업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그렇죠. 예. 물론 비대면 업체들 뭐 선전하고 있다. 바이오 업체들 잘 나가고 있다. BBIG를 중심으로 해서 예.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받쳐줘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통적인 산업들은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많았는데 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이른바 달려가고 있는 그쪽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총량으로 줄어들고 풀타임 잡이 줄어들고 모바일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정부가 고용 시장에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단계로 안 가고 예. 생활 속에 그냥 거리두기로 갔으면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슬슬 좀 회복돼 갈 건데 네네. 지금 2단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월 달부터 실행하고 있는 예. 여행, 공연, 영화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한 특별 지원금을 받는 특별 지원 이제 고용 지원금을 받는 부분 자체를 이게 지금 그런다고 해서 뭐 연극을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등등하는 이런 8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이제 원래 법적으로 생각하면 180일로 일단 종계를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가 오히려 단계가 객상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 업종 가운데 지원 업종 가운데서 타격을 많이 받는 한 8개 업종 특별 네네. 업종에 대해서는 한 2달 정도를 연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정부가 2개월 정도 연장해 주려고 그러면 2개월 내에 사회적 1단계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근데 사실은 올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2개월 내에 원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 1단계 내지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총력전을 써야 되는가. 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국회도 예. 정말 나서서 우리가 1단계에서 왜 2단계로 갔느냐. 여야가 지금 여당이 저렇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 정말 우리가 이걸 빨리 넘어서야 이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과연 저렇게 하면 2개월 만에 그거 버틸 수 있을 거예요. 2개월 만에 예. 1단계로 넘어갈 건데 만약에 국회라든지 정부가 책임의식을 못 느끼면 뭐 대통령 질병본부도 그렇게 해놨대요. 오히려 더 3단계로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단계로 넘어간 이상은 저런 특별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도 2개월 연장할지 3개월 연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방역이 강화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직격탄을 맞는 뭐 여행 관광업 그 8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고용 유지 지원금 2달 가지고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노동자들에게 기초 생활비 정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하지만 어떻게든 정치적인 결단은 나오겠으나 결국은 백신 개발 속도에 비례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답답한 부분들은 또 예.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엿새 사이에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1,300여 명 되니까 네. 그리고 14개 시도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은데 일단 3단계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죠. 예. 그래서 더블링이라고 해서 이게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속도를 보이면 3단계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되 여행 같은 업종을 특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 있잖아요. 예. 하나투어의 2분기 매출이 100억 원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지난해 2분기 매출을 보면 이 2천억 원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95%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 6월하고 올해 6월하고 종업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2,500명을 고용했다가 올해 100명이 줄었습니다. 고용 유지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만 가지고는 못 버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여행사나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가능한 일이냐? 위기 극복을 위해선 손님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출국자가 1월에 251만에서 지금 한 3, 4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도 1월에 128만 명에서 3, 4만 명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여행 수요 자체가 회복돼야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속도에 비례해서 해당 업종들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8개 업종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이 고용 지원금 자체 그 지원 대상 업종을 뭐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고용지원금 확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만약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정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의 기준은 질병본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밀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3밀에 전부 다 해당하는 곳은 지금 이제 여행, 숙박, 이런 공연 이런 경우는 뭐 질병본부에서 이야기하는 3밀 조건이 다 해당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데 이를테면 미래가 있단 말은 아까 우리 저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 전 상태에서의 기업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만 회복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한계 기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저 국민들 관점 생각해 보면 재원의 낭비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 세금을 못 낼 정도 돼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또다시 지원해 주면 코로나 이후로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그런 해당 업종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제 특별업종에 연장을 할 때도 국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를 지난번 할 때는 코로나19로 급해서 그 평가를 못했어요. 예. 지금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지금 18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DB를 가지고서 정말 이 사람들이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한 5년 동안에 예. 세금을 얼마나 했느냐,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를 딱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통상 우리가 경기 변동의 한 사이클을 5년을 보거든요. 예. 그럼 5년 이전 동안에 이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보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세금을 내면 이익을 벌어들이겠다. 그러면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무턱대고서 자꾸 이제 뭐 언론에 떠든다 그래가지고 업종을 확대하고 또 여행업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해주고 예. 이거는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차피 코로나라는 것은 예. 글로벌리 아까 이야기한 데 보면 백신이 나와야 치료제가 나와야 회복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뭐 7, 8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하잖아요. 빨리 끝날 일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국가가 기준을 잘 세워서 가야 이게 좀 현명하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정부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네요. 1단계는 그렇죠.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조치가 되겠고 그렇죠. 예, 예. 또 하나의 트랙은 그런 기업을 지원할 때 한 살릴 개 기업. 기업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인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조조정이 한계기업 정리라 그러는데 예. 사실 경제학에서는 그걸 갖다 뭐냐면 자원의 재분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서 고용돼 있는 사람이 자기 월급을 받고 이익을 창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업종에 가서 월급 받고 이익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 국가 전체로 봐서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자원 재배분의 어떤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지 그냥 지금 뭐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준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거예요. 한 개 기업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재정 낭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이뤄지죠.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항공사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예. 뭐 이스타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 결렬이 됐는데 다시 한번 그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에 재원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당분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 얼마 전에 2분기 국내 GDP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3%. 이게 글로벌리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양호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이제 소비가 좀 떠받쳐지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소비 자체는 거의 불보듯 뻔하게 둔화가 되고 예. 이러면 GDP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이미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약 6개월 정도를 견뎌봤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경제 담당자들도 이게 단기에 극복돼야 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예. 자꾸 많은 사람이 V자 반등이야 하는데 V자 반등은 정부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보면은 이 시나리오 전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3%면 우리가 3, 4분기에 3분기의 성장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면 예. 괜찮을 것이냐.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가 반등시키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스탁데일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스탁데일의 역설. 이게 뭐냐 하면 희망은 먼 미래에 있는데 이를테면 2, 3년 뒤에 있는데 야 조만간 회복될게야 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뭡니까? 회복 안 되거든요. 예. 그럼 희망을 잃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분노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스탁데이라는 장군이 베트남에 한 10년 정도 포로로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보니까 곧 석방될 거야, 곧 석방될 하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고 죽더라 이거야. 그렇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네. 분명 코로나 극복될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극복 희망을 가지고서 예. 지금 이 방역 문제는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다를 칭찬할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는 덕분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방역을 좀 더 강화시켜야만이 지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즉 우리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 우리 도전 과제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스탁데일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일인데 우리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서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성과가 좋다라고만 하다 보니 예.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도전적 과제를 상대적으로 잊어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고삐를 더 재야 되는 그렇죠. 시점인데. 예. 희망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코로나 이 감염자를 제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고 밀어붙여야 지금 이게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는 지금 이제 완전히 좀 흐트러진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스탁데일 패러독스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너무 먼 미래에 네. 희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그 성장률 1위가 예상된다. 네. 참 예전에 코로나19 방역 때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고. 글쎄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꽤 잘했던 것 기존까지 그러니까 재유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꽤 잘해온 건 예. 맞는데 이번에 OECD 관련 발언이나 혹은 그 전에 나온 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메시지 관리에 여러 가지 굉장히 네. 위험 부담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OECD의 여러 나라들이 뒤에서 몇 등인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저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덜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만족하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인데 저거 봐라. 세계적인 강대국들 저런 나라들도 두 자리씩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일단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어려워져도 나중에 내수로 일어날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 최소한의 내수가 받쳐줄 수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나 독일의 성장률은 그거하고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제 규모나 그리고 수출 기여도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지표가 나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네. 다 같이 해봅시다. 이쪽으로 메시지가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자꾸 소환하게 됩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는데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버리면 안정된 듯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그 부동산 이슈가 잠시 잠잠해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코로나19가 약간 가라앉으면 또다시 정쟁화될 수 예.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섣불러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꼭 한번 추가 발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네네.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는지 그다음 우리 홍남기 총리께서도 저렇게 발언을 하시는 데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사실 진짜 우리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여행자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 전문가 관점이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논문을 통해서 분석한 가운데 하나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죠. 예. 그럼 그 충격을 어느 정도로 가야만이 우리가 그다음 극복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요.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미국이 200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0.2%인데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였어요. 예. 즉 우리 홍수환 선수가 옛날에 7.8기 했잖아요. 한 번 맞고 두 번째 맞아서 그러면 대부분이 못 일어나요. 미국의 그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경제학적이 2008년에 이미 논문이 나와 있어요. 예. 마이너스 0.1%에서 거기서 1%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그럼 더 최악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권투 선수가 링에서 두 번 맞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게임 끝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학자 논문을 보면 네. 최악의 경우에서 또 최악으로 한번 가버리면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약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98년도에 외환위기 때 5.5%였지만 한 번 딱 맞고 그다음부터 일어섰어요. 바로 회복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 같은 상황이 안 당하게끔 가야 되는 거죠. 이 자체를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1.3%, 지금 마이너스 3.3%면 그 다음 기회는 우리 3분기에는 네. 그냥 마이너스 1.3% 괜찮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너무 조급해요. 네. 아무리 조급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3.3% 우리 2분기 경제 성장할 때 보면 수출에서 마이너스 4.1%로 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예. 사실은 올 7월 달 됐을 때 우리 수출이 지금 플러스로 올랐었거든요. 그럼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거 안 줘도 예. 소비만 약간 좀 정상화돼 가면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보다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희망을 주느냐 하면 플러스로 갈 거다. 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여행자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경제적 분석의 전문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냉철한 정확한 분석이 그렇죠.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예, 예. 거잖아요. 저도 예. 우리 SBC, MBC를 보면 예. 오신 전문가들 가운데 예.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전부 다 뽀이잡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을 거. 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게끔. 그렇게 예. 하면서 지금 현재는 방역이 제일 1번이지 않습니까? 예, 예. 방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즉 모든 기관의 그 책임이 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종교도 사회적 책임이 있고 가정도 모두가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기업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독교의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당신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예. 그래야 이거 우리가 극복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걸 좀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조직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강조를 못하고 이 성장률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곡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4차 추경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민간에서는 그 추가 재난지원금 2차로 한 번 네.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이것도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재난지원금 처음 준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저도 누차 선별 지원을 논란이 강조를 많았었어요. 했던 예. 것인데 선별 지원을 통해서 정말 한계에 있는 분들 지원하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상 최장기 물난리가 겹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장마만으로도 직접적인 피해 손실 규모가 1조 원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름 특수를 잃어버린 경제활동에서 그 마이너스 된 부분들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된 부분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차후의 경제적인 한계들 이런 거 고려하면 사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예비비하고 국고에서 재난 대비해서 채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을 하면 한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아마 어림없을 거예요. 그 소비 심리를 되살리면서 3분기 성장률을 방어하려면 오히려 2분기에 집행됐던 그 정도 규모가 지금 등장을 해줘야 하는데 왜 자꾸 지금 있는 걸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추경은 재정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쓸 수 있는 만큼 여력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추가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고 두 번째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제 공론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네. 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성은 예. 분명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는 아니 지금 이제 뭐 소상공인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관점에서 할 건 해야 되죠. 문제는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고용보험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타가간단 말이죠. 예. 65세 이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재정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단기적으로 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네. 어떤 돈을 우리가 재난지원금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뭔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여기에도 좀 더 냉철해야 생각해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재난지원금 할 때 선거는 표를 얻기 위한 건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줍니까? 그때 이제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나 집권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 표를 기반으로 하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지.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예.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이번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선별적 지원을 하는 거는 정부가 준비해 나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4차 준비하는 추경.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방역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 줘서 지금 우리 뭐 아까 저 자료 화면 오던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예, 예. 정상적인 자기 가장 일가로 들어갈 수 중요하죠. 있는 게 최고의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4차 추경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4차 추경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난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들어간 돈은 예. 맥시멈 4조 1000억 정도 말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 부총리께서도 지금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서 현재의 재난 정도는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추경을 편성할 때 이 수재 재난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예. 2000년인가 4.1억 원, 그러니까 4조 1000억 원이 최고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예비비가 한 지금 3조 원 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해보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수재 같은 경우를 통해서 큰 피해를 본 것은 진단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럼 정부의 역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가장 안심, 먼저일 야. 텐데 그 안심이라는 게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겠고요. 예. 겸손하고 보다 좀 위험 부담이 적은 메시지를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그 뉴욕대 미스터 둠이라고 불리는 예, 예. 항상 비관적인 그렇죠. 전망을 내놓는 그 교수님은 그 시장의 비판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대비를 하게 하죠. 그것 예. 대비해서 성장률이 괜찮으면 사람들이 성장률이 괜찮기 때문에 그 전망을 잊어버려요. 예.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가면 아 이분은 신계에 있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메시지에 대한 이른바 해칭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요. 우리는 희망을 주려 그러면 네.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닥쳐야 될 난간이 뭔가에 대한 거를 명확해져야 되고 예. 그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의 각자의 책임, 의무가 뭔가를 명확하지 않으면 그 희망은 아무 쓸모없는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우 명예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와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